한나라당의 새 대표에 홍준표 최고위원이 당선됐고 또 이외에는 유승민 의원이 예상 밖으로 선전을 하면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박계가 당 전면에 나서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 대표는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후속 당직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김재원 정치평론가와 함께 어제 전당대회 결과를 분석해보고 닻을 올리는 홍준표 후에 대한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저께 그 결과를 놓고 봤었을 때 글쎄요. 뭐 조직력에 있어서 친이계가 결집한 원희룡 의원이 다소 좀 앞설 수도 있다. 뭐 워낙 득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오전까지만 해도 그런 분석에 힘을 실었었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친이계의 조직 자체가 이제는 와해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친이계가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결집한다. 네. 특히 이상덕 의원과 이조 장관 측이 결집한다 이런 소문은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 결과는 친이계의 지원을 받은 원희룡 의원이 4등에 그쳤고 예. 네. 그것도 굉장히 득표력에 의문이 될 정도의 그런 참담한 결과가 빚어졌거든요. 또 네. 한편으로는 유승민 의원이 친박의 절대적 지원을 받아서 2위에 오르는 등으로 아주 파란이 일어났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홍준표 대표가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예. 1위에 올라서 대표가 됨으로써 그렇죠. 이제 한나라당 지도부가 그야말로 친이계가 괴멸하고 네. 친박 또는 소장파 내지 중립파로서 구성됨으로써 앞으로 이 전국에 상당한 그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홍준표 의원이 선출된 어떤 배경,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첫째 하나는 지금 이 수도권의 어떤 차기 총선을 두고 있는 현역 의원들도 한나라당 당원들이 한나라당의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수도권 중심의 한나라당 어떤 초선 의원 또 수도권 의원들은 차기 총선에서 자신들이 대부분 괴멸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네. 갖고 있고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과거에 한나라당이 이 청와대의 어떤 하수인 노릇을 했다. 네. 청와대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충실한 도구가 됐었다라는 그런 반성 아래 청와대와의 어떤 각을 세우고 또 친이계의 대표주자인 원희룡 의원이 대표가 되었을 때 아직도 계속 청와대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걱정에서 아마 굉장히 다른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선거인단이 10,000명에서 21만 명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 당협위원장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에 대해서 아무리 지시를 하더라도 예. 실제 그 늘어난 대의원들이 당협위원장의 통제력 밖에 있어서 그렇죠. 아주 자유롭게 어떤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투표가 이루어졌다. 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 조직의 어떤 투표가 사라진 점이 큰 네. 원인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 박근혜 대표의 어떤 보호자 역할을 네. 계속 주장함으로써 친박계의 상대적인 지지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냐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그 전당대회 이후 걱정하는 목소리가 지금 공천을 두고도 벌써 유승민 최고위원하고 또 홍준표 대표 간에 다소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큰 개혁, 쇄신 뭐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의원들은 당장 내년 총선에서 당선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 대표를 미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공천 작업에서 사전에 더 큰 불안에 떨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아마 이제 한나라당 내에서 차기 총선을 두고 걱정을 하지 않는 의원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즉 인적 쇄신을 어떻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한나라당이 살아날 수 있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상당히 참패하고 네. 앞으로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들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수도권 의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이 영남 쪽에서 그 인적 쇄신이 좀 많이 일어나서 당의 면모가 좀 일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수도권 의원들은 자신들은 또 현재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인적 쇄신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바람을 아마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이야기하면서 국민 경선을 통할 때는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그렇죠. 계속 갈 가능성이 높죠. 공천을 받아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의 면의
어떤 면모를 일신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총선에 참패할 것이다 이런 인식을 홍준표 대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인적 쇄신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죠. 반면에 유승민 최고위원이나 기타 다른 최고위원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 구성된 이번 한나라당 새 지도부는 40, 50대 중심의 좀 젊은 층으로 좀 쇄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특징은 뭐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40, 50대 특히 40대 최고위원이 2명이나 포함이 되고 이들이 이제 앞으로 한나라당의 차기 또 그 한나라당 어떤 쇄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입니다. 세 명이죠. 나경원, 원희룡, 남경필 이 세 분이 이제 40대인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한나라당이 지금 현재 20대, 30대, 40대에서는 한나라당의 어떤 지지도가 아주 땅에 떨어지다시피 한 상황에서 당이 젊어져야 된다. 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책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서민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친서민 정책을 굉장히 강조해 왔었는데 그러한 정책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스로가 당대표를 맡더라도 서민특위위원장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또 2위로 당선된 유승민 최고위원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또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기존의 한나라당의 어떤 주류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정책적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지금 원내대표 황우여 원내대표나 정책위원장인 이주영 정책위원장도 또 역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으로 봐서도 뭔가 이른바 좌클릭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어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청와대와의 대등한 관계 형성 이런 문제가 있겠죠. 지금 청와대 말씀을 하셨는데 청와대하고 대등한 관계다, 뭐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임기 말이다 보니까 오히려 청와대 쪽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레임덕이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겠죠. 이 권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주먹에 잡고 있는 한 주먹 잡고 있는 모래알처럼 수르르 빠져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의 문제인데요. 홍준표 대표는 그 선거 기간 내내 청와대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청와대에게 이제 싫은 소리라도 끊임없이 해나갈 그런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죠. 아마 청와대에 상당한 그 감나라 배나라 그런 부담을 안길 가능성도 있고 또 특히 지금까지 청와대의 어떤 인사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제기해 왔었거든요. 반면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여당에 대한 어떤 여당에 대한 통제력 내지 여당에 대한 아무런 이제 통제력을 갖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집권당의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특히 차기 총선의 어떤 공천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어떤 지분을 상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진다면 이제 급속도로 당 위주로 권력이 재편될 것이고 이 점에서 단지 대통령의 자제력이 어느 정도에 이르느냐에 따라서 이 어떤 그 말씀하신 레임덕의 수준이 좀 줄어드느냐 아니면 늘어나느냐 그런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결국 당정 간의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준표호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 이제 2명의 최고직 위원 누구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한 명은 호남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그 한나라당이 사실 이 지경이 된 것도 보면 당 대표를 관리형 대표라느니 또는 뭐 주로 그렇게 이끌어 왔었죠. 그렇게 관리형 대표라는 것은 실세는 뒤에 있고 당의 관리자만이 앞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위 중심의 모든 당직을 형성해 왔었기 때문에 이제 개파 안배 차원에서 최고위원 한 사람 뭐 친박계로 임명을 한다든가 이런 그 형식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해왔죠.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개파의 어떤 색은 완전히 흩어진 그런 지도부기 때문에 아마 지역 안배라든가 또는 직능 안배라든가 이런 소수자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최고위원 그 선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아마 홍준표 대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렇게 신임 지도부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제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지도부가 주목받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그러면 총선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인적 쇄신을 어떻게 달성해 갈 것이냐. 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인적 쇄신을 어느 정도 네. 좀 잡음 없이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당권에서 배제된 친이계, 예. 특히 친이 실세인 이재호 장관 또 네. 대권 주자로 등장하려는 이 정몽준 정 대표라든가 네. 김문수 경기지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해 가느냐. 또는 그분들이 당 지도부와의 충돌이 벌어진다면 또 한나라당은 사실 국민들로부터 또다시 절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요. 이러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두 번째의 과제라고 보고요. 네.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과연 청와대가 어느 정도 이제 당에 자율권을 주고 당의 어떤 당 정치 위주의 네. 앞으로 구도에서 어느 정도 자제력을 발휘하고 당과의 조화를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이 네. 또 다른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조금 더 전면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무적으로는 오히려 홍준표 대표 체제가 형성되고 또 2위로 네. 유승민 최고위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친박계 위주의 친박계로의 힘이 쏠렸다 이미 이렇게 예. 보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오히려 음. 조금 물러서는 그런 국면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당이 예. 직접 나설 수 있는 공간이 커졌기 때문에요.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네. 기존에 그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당이 충분히 뒷받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